영광급 장교들도 한 번쯤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권지의 중이었을 것입니다. 육군 제15보병사단 군사법원에 부임한 지 6개월째 그녀는 단 한 건의 서류에서도 절차상 하자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28배 나이 여군이라는 편견 그리고 신임이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권중희는 자신의 자리를 법률적 완벽함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법무실 집무실 책상 앞에 앉은 권중희의 시선은 육군 복무 규율 제87조 시행세칙 개정안을 정독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법무관이라면 대충 훑어보고 넘길 법한 개정사항이었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형광펜으로 핵심 조항을 표시하고 여백에는 관련 판례 번호를 빼곡히 적어 넣었습니다. 법과 규정은 그녀에게 단순한 업무 지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자 사회를 지탱하는 뼈대였습니다. 중위님, 김동욱 상병이 법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법무행정병 박준혁 일병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권중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돈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서는 김동욱 상병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21살의 어린 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중위님, 제가 휴가를 못 나갔습니다. 이유가 뭔가? 분명 규정상 제가 가지고 있는 휴가를 잘라서 나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반려가 되고 있습니다. 권중희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소속 부대와 직속 상관은 어디인가? 3대대 본부중대입니다. 직속 상관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해. 말해봐. 김이병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중대장의 이름을 댔습니다. 권중희는 노트북을 켜고 해당 부대의 휴가 운영 현황을 조회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기록을 확인한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김이병의 휴가 신청은 3차례나 반려되어 있었고 반려 사유란에는 부대 작전상 필요라는 모호한 문구만 적혀 있었습니다. 육군 복무규율 제74조 3항에 따르면 작전상 필요로 휴가를 제한할 경우 대대장 이상의 승인과 구체적 사유 명시가 필요하다. 이 기록에는 중대장 단독 결재만 있고 사유도 불명확하군. 권중희는 즉시 3대대 본부중대로 공문을 작성했습니다. 법률적 근거를 조목조목 명시하며 휴가 운영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작성되는 공문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법무관으로서 규정 위반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계급이나 직책과 무관하게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틀 내로 답변이 올 거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가 재차 거부된다면 그때는 상급부대 감찰 요청까지 검토하겠다. 김이병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중위님. 감사할 필요 없다. 규정대로 한 것뿐이야. 병사가 나간 후 법무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준혁 일병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중위님, 그 중대장님이 대위이십니다만 상급자이신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권중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계급이 규정보다 위에 있나?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문제 없어. 법무관의 임무는 법과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거다. 그것이 상급자에게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내 일이야. 박 일병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권중희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지만 가끔은 너무 원칙적이어서 걱정된다고.
군대라는 조직은 규정만큼이나 관행과 인맥이 중요한 곳인데 권중희는 오직 법과 규정만을 따르는 분이라고. 오후 4시 권중희는 집무실 책장에서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수첩 속에는 정갈한 필체로 적힌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판례 번호, 법률 해석, 그리고 맨 뒷장에 적힌 한 문장. 법복의 무게는 사람의 인생이다. 절대 타협하지 마라. 권중희의 아버지는 지방법원 부장판사였습니다. 청렴 결백하기로 소문난 법조인이었지만 권중희가 23살 되던 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아버지를 회고했습니다. 그분은 단 한 건의 사건에서도 청탁을 받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법을 왜곡하지 않았다고. 권중희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자신도 걷겠다고. 그녀가 군 법무관을 선택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민간 법조계보다 더 폐쇄적이고 더 위계적인 이곳에서 그녀는 법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여군이라는 편견, 신임이라는 약점, 그 모든 것을 법률 지식과 원칙으로 뛰어넘고 싶었습니다. 저녁 6시 대부분의 장교들이 퇴근한 시간에도 권중희의 집무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처리해야 할 마지막 업무를 확인했습니다. 사단 감사실에서 넘어온 복지시설 관련 서류 검토 요청이었습니다. 사단 복지회관 식당과 매점 운영권 입찰 기록을 법률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권중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입찰 공고문, 참가 업체 목록, 낙찰 기록, 계약서, 일견 평범해 보이는 행정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녀는 형광펜을 집어들고 첫 장부터 꼼꼼히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법무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부대원들이 잠든 시간이었지만 권지혜 중위의 집무실에만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단 복지회관 관련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 한 잔을 홀짝이며 입찰 기록 파일을 펼쳤습니다. 2022년도 복지회관 식당 운영권 입찰. 참가 업체는 총 5곳이었습니다. 권중희는 각 업체의 입찰가를 엑셀 파일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낙찰업체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대성급식 주식회사. 낙찰가는 월 800만 원이었습니다. 다른 업체들의 평균 입찰가가 500만 원 선이었던 것에 비하면 현저히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이상하군. 권중희는 2023년도 기록을 펼쳤습니다. 참가 업체는 6곳으로 늘었지만 낙찰업체는 역시 대성급식이었습니다. 낙찰가는 월 850만 원. 다른 업체들의 평균 입찰가는 520만 원이었습니다. 권중희는 형광펜으로 해당 부분을 표시하며 2024년도 기록까지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대성급식 월 900만 원 낙찰. 타 업체 평균은 550만 원. 일반적인 입찰에서는 최저가 낙찰이 원칙입니다. 물론 적격 심사를 통해 품질과 업체 신뢰도를 종합 평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평균가 대비 60% 이상 높은 금액으로 3년 연속 같은 업체가 낙찰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비정상이었습니다. 권중희는 입찰평가위원회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조상무 주임원사, 위원 행정참모 이재훈 소령, 복지담당 김민수 중위, 회계과장 박성호 대위, 외부 민간위원 1명. 조상무. 그 이름이 권중희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주임원사는 사단의 최선임 부사관으로 일반적으로
병영 생활과 부대 기강을 총괄하는 위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지시설 입찰평가위원장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특이했습니다. 권중희는 조원사의 이름이 포함된 다른 문서를 검색했습니다. 복지회관 매점 운영권 입찰, 위원장 조상무 주임원사, 낙찰업체 한빛유통, 역시 3년 연속 동일업체, 평균가 대비 현저히 높은 낙찰가, 사단 체력 단련장 자판기 납품 계약, 계약 담당관 조상무 주임원사, 납품업체 삼성자판기, 3년 연속 동일업체, 부대 내 세탁소 운영권, 심사위원 조상무 주임원사, 낙찰업체 크린세탁, 역시 3년 연속. 권중희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특정 업체들에게 사단 내 복지시설 이권을 몰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상무 주임원사라는 이름이 빠짐없이 등장했습니다. 권중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복지회관 식당, 매점, 자판기, 세탁소. 각 계약에서 평균 입찰가 대비 초과 낙찰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니 연간 약 2억 원에 달했습니다. 3년이면 6억 원. 이 돈은 결국 부대원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비용에 전가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녀는 입찰 공고문의 작성 일자를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공고 후 일주일 이내에 입찰이 마감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충분한 경쟁을 유도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낙찰업체들의 사업자 등록증 주소를 확인하던 중 권중희는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성급식, 한빛유통, 삼성자판기, 크린세탁. 4개 업체 모두 같은 건물, 같은 층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소재 한 오피스텔 3층. 각기 다른 호수였지만 같은 건물이라는 것은 우연치고는 지나친 일치였습니다. 권중희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업체들의 과거 입찰 이력을 조회했습니다. 흥미롭게도 4개 업체 모두 제15사단 외에는 거의 낙찰 실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부대나 공공기관 입찰에는 참여조차 하지 않았거나 참여하더라도 낙찰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 사단에서만, 그것도 조상무 원사가 관여한 입찰에서만 100% 낙찰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법무관으로서 권중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뇌물죄, 그리고 군형법 제53조, 직권남용죄,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의 정황이 명백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법정에서 통할 만한 증거가 되려면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업체들의 실제 계좌 내역, 조원사와의 금전거래 기록, 입찰 과정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문서나 증언. 그러나 지금까지 확보한 서류만으로도 내사를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권중희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조상무 주임원사. 이 부대에서 30년을 근무한 최고참 부사관. 사단장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살아있는 사단의 역사라 불리는 인물. 그런 사람을 상대로 비리 내사를 시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권중희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을 책상 서랍에서 꺼내 펼쳤습니다. 법복의 무게는 사람의 인생이다. 절대 타협하지 마라. 그 문장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또렷이 빛났습니다. 권중희는 새 폴더를 하나 생성했습니다. 폴더명은 복지시설 입찰 적법성 검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한 모든 서류를 스캔하여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각은 자정을 넘기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처음보다 더 또렷했습니다. 권지의 중위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비리 의혹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상대는 30년 근속의 최고참 부사관, 사단 내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권중희는 회계과를 찾았습니다. 복지시설 계약 관련 세부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계과장 박성호 대위는 권중희를 맞으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법무실에서 웬일인가, 중희. 복지시설 입찰건으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왔습니다. 낙찰업체들의 실제 계약 이행 현황과 대금, 지급 내역을 열람할 수 있을까요? 박 대위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감사실에서 요청한 건가? 법무실 자체 검토입니다. 입찰 관련 법률 자문건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 대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캐비닛에서 두툼한 파일 몇 개를 꺼내 권중희에게 건넸습니다. 대성급식, 한빛유통, 삼성자판기, 크린세탁. 4개 업체의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이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도 되고 필요하면 복사해 가셔도 되네. 감사합니다. 권중희는 회계과 한쪽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금 지급은 매월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지급 계좌는 각 업체 명의의 법인 계좌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권중희가 주목한 것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계약서 특약 사항란에 적힌 작은 글씨. 본 계약의 세부 이행 조건에 대해서는 사단 주임원사의 확인을 받는다.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계약 담당관이나 부대장의 확인을 받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임원사의 확인을 받는다? 주임원사는 병영생활과 부대 기강을 책임지는 위치이지 복지시설 계약 이행을 감독할 보직이 아니었습니다. 권중희는 스마트폰으로 해당 페이지를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대금 지급 내역서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매월 같은 날짜, 같은 금액. 너무 완벽했습니다. 실제 운영 상황에서는 약간의 변동이 있기 마련인데 3년간 한 번도 금액 변동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회계과를 나서는 권중희를 복도에서 누군가가 불렀습니다. 권 법무관. 돌아보니 복지 담당 김민수 중이었습니다. 권중희와 같은 계급이었지만 그는 권중희보다 2기수 선임이었습니다. 김중희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지시설 입찰건을 보고 계신 거지? 그렇습니다. 조심해. 그거는 만만한 게 아니야. 권중희는 김중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김중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고민이 역력했습니다. 나도 입찰평가위원으로 참여했는데 매번 결과는 정해져 있었어. 매번 주임원사가 추천한 업체가 항상 선정됐다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가 있었습니까? 명확한 지시는 없었지. 하지만 분위기가 좀 그랬어. 주임원사가 이 업체가 믿을 만하다고 하면 다른 위원들은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려웠거든. 사단에서 30년을 근무한 사람인데 누가 감히. 김중희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권중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조상무 주임원사는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그의 추천과 의견이 곧 명령처럼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30년간 쌓아온 인맥과 영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권 법무관, 정말 조심해. 주임원사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야. 김중희는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권중희는 복도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김중희의 경고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권중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군 입찰 관련 규정을 다시 한번 정독했습니다. 입찰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기준, 낙찰자 선정 방식,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숙지해야 했습니다. 법정에서 이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규정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사단 주임원사실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조상무 주임원사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체격은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각진 얼굴과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가슴에 주렁주렁 달린 약장들이 그의 경력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문이 노크되고 행정병이 들어왔습니다. 주임원사님, 회계과에서 전화 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법무실 권지혜 중위님이 복지시설 계약 서류를 열람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조 원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행정병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지시설 계약 서류? 네, 대성급식을 비롯한 4개 업체 관련 서류를 전부 확인하고 사진도 찍어갔다고 합니다. 조 원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권지혜 중위, 6달 전 부임한 신참 여군 법무관. 군법과 규정을 철저히 따지기로 유명한, 그래서 몇몇 선임 장교들에게 융통성 없는 법덩어리라고 불리는 그 중위. 조 원사는 그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부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조 원사는 꿰뚫고 있었습니다. 복지 담당 김민수 중위를 불러 잠시 후 김중희가 주임원 사실에 들어왔습니다. 조 원사는 일어서서 김중희를 맞았습니다. 부사관인 그가 장교를 대할 때는 형식적으로라도 예를 갖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중위님, 권 법무관이 복지시설 입찰권을 보고 있다던데 혹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김중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 원사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압력은 명확했습니다. 아닙니다. 주임원사님. 복도에서 잠깐 마주쳤을 뿐입니다.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규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조 원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김중희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심하라.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내 앞날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규정대로 했으니까요. 수고하십시오, 중위님. 김중희가 나가고 조 원사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권지의 중위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이 구조를 유지해온 그였기에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 원사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30년간 이런 상황을 무수히 겪어왔습니다. 원칙을 내세우는 젊은 장교들이 가끔씩 나타났지만 결국 모두 사라졌습니다. 전출을 가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타협했습니다. 신참 여군 법무관 하나쯤이야. 조 원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방심은 금물이었습니다. 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전에 확실하게 꺼버려야 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30년간 쌓아온 인맥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전역한 선배들, 타 부대로 전출 간 동기들, 그리고 이 사단 내에서 자신에게 빚진 사람들. 조원사에게 계급장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권력은 이 수첩에 적힌 관계들에서 나왔습니다. 조상무 주임원사는 움직였습니다. 30년간 군 생활을 하며 배운 것이 있다면 문제는 키우지 말고 싹을 자를 때 잘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권지의 중위가 복지시설 비리를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그는 즉시 대응 방안을 세웠습니다. 정면 대결은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보다는 권중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현명했습니다. 그리고 조원사는 정확히 어떤 카드를 써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오전, 조원사는 3대대 본부중대 생활관을 찾았습니다. 그가 찾은 사람은 이등병 최우진이었습니다. 21살의 어린 병사는 관심병사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입대 전 신용불량 경력이 있었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와 있던 병사였습니다. 조원사가 생활관에 들어서자 병사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편히 있어들. 최우진 이병, 잠깐 나와봐. 최 이병은 긴장한 얼굴로 조원사를 따라 복도로 나왔습니다. 조원사는 최 이병을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그는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아. 예. 최 이병은 조심스럽게 의자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조원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어떤가? 군 생활 적응은 되나?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잘 있고? 최 이병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조원사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최 이병의 가정 형편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며 혼자 동생 둘을 키우고 있었고 최 이병 본인도 입대 전 빚 때문에 고생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힘들지? 군대 와서도 집안 걱정 많이 하게 되고.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봐. 여기는 상담실이야. 주임원사한테 말하는 거니까 편하게 얘기해도 돼. 최 이병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제가 군대 와서 벌이가 하나 줄어서 동생들 급식비도 밀리고. 조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현금 봉투였습니다. 이거 복지기금에서 나온 거야. 관심병사 지원금으로 50만 원 나왔어. 가족한테 보내. 최 이병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우리 부대는 병사들을 가족처럼 생각해. 특히 힘든 병사들은 더 챙겨줘야지. 받아. 최 이병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0만 원. 그에게는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임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됐어. 근데 최 이병,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조원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는 최 이병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 지난번에 법무실에서 상담받았지? 예, 휴가 문제 때문에. 그때 법무관이 어떻게 대했나? 최 이병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상담은 권지의 중위가 아니라 다른 법무관이 했던 것이었지만 조원사는 그것을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잘 해주셨습니다. 조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권지의 중위 말이야. 그 여자 법무관. 너한테 막 대하지 않았나? 반말하고 무시하는 투로? 아니, 그런 건 최 이병.
너 지금 내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야? 조 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최이병은 움찔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그 권중이에 대한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왔어. 병사들한테 막 대한다고. 특히 너처럼 관심 병사들한테는 더 심하게 군다고. 너도 당했지? 저는 그런 기억이. 조 원사는 다시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손가락으로 톡톡 쳤습니다. 최이병, 너 어머니 생각해봐. 동생들 생각해봐. 군대에서 잘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전역할 때까지 지옥이야. 근데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어. 너처럼 착한 병사가 고생하는 거 보기 싫거든. 최이병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조 원사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는 이제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냥 민원 하나만 넣어주면 돼. 권중이가 상담할 때 반말했다고. 무시하는 투로 얘기했다고. 그게 사실이잖아. 너도 기분 나빴을 거 아냐. 하지만 민원 넣는 건 병사의 정당한 권리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말해야지. 그게 뭐가 잘못됐나? 그리고 이건 너만을 위한 게 아니야. 앞으로 다른 병사들이 피해 안 받으려면 문제 있는 간부는 바로잡아야 해. 최이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50만 원. 어머니가 한 달 동안 식당에서 고생해야 버는 돈. 동생들의 학원비. 밀린 공과금. 그 돈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임원사는 사단에서 가장 높은 부사관은 지금 그에게 작은 부탁 하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넣겠습니다. 조 원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잘 생각했어. 내가 민원 작성 도와줄게. 정확하게 써야 제대로 처리되거든. 그날 오후 사단 병영생활상감소에 한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작성자는 이등병 최우진. 내용은 권지의 중위의 상습적 갑질이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반말과 폭언, 인격 모독적 발언을 했다는 것, 관심병사라는 이유로 더욱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 그리고 군 법무관으로서 병사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오히려 병사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 민원 내용은 구체적이었고 최이병의 이름과 소속, 날짜와 장소까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조상무 주임원사가 직접 작성을 도와준 덕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단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군 법무관의 갑질 민원. 그것도 관심병사를 대상으로 한 악질적 갑질. 요즘 군대 내 갑질 근절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보다 민감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사단장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사단장 박준영 소장은 보고서를 읽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법무관이 병사한테 갑질을 했다고? 네, 사단장님. 피해 병사가 관심병사라는 점에서 더 문제가 큽니다. 참모장 김태수 대령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사단장은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언론에 새나가기 전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해. 요즘 여론이 어떤지 알잖나. 군대 갑질 하나만 터지면 난리가 나는데 하필 여군 법무관이라니. 군 내부도 문제 많다는 식으로 몰릴 게 뻔해. 권중이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상무 주임원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사단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조원사 피해 병사 보호는 철저히 해. 2차 피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사단장님. 그날 오후 권지의 중위는 사단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른 채 들어선 그녀에게 참모장이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권중위 병사 갑질 혐의로 민원이 접수됐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직무 정지야. 징계위원회가 열릴 거고
그때까지 법무실 출입도 금지네. 권중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어떤 병사에게도 최우진 이병 기억나나? 그 병사가 직접 민원 넣었어. 상담 과정에서 폭언과 인격 모독을 당했다고. 할 말 있으면 징계위원회에서 해. 권중이는 최우진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병사를 상담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모함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그 병사를 상담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 신고입니다. 사단장이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거야. 지금은 일단 물러나 있어.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면 복직할 거고 사실이라면. 알지? 권중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경례를 하고 사단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는 조상무 주임원사와 마주쳤습니다. 조 원사는 정중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위님.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 영역에 손대는 자의 결말이다. 권중이는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을 지나쳤습니다. 법무실로 돌아가 개인 물품을 챙기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과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규정대로 법대로 일했을 뿐인데 이제 그녀가 가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준혁 일병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중위님, 괜찮아, 준혁아. 오해는 풀릴 거야. 하지만 권중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법무실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박일병은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권지혜 중위는 자신의 관사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 하나짜리 장교 숙소,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 정문에는 여전히 병사들이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권중희에게 이 오후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과 무력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상담한 적도 없는 병사가 그녀를 갑질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어떤 확인 절차도 없이 그녀를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신속한 처리, 여론의식, 2차 피해 방지, 그럴듯한 명분들이었지만 결국 그녀는 변명조차 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조상무 주임원사의 수법인가? 권중희는 이제 알았습니다. 정면 대결을 피하고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비리를 파헤치는 법무관을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법무관 자체를 문제 있는 인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 원사는 그것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권중희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법무실에서 가져온 개인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복지시설 입찰 관련 서류, 계약서 사본, 그리고 그녀가 정리해둔 분석 자료들. 하지만 이것들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직무정지 상태에서 그녀는 더 이상 법무관으로서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조상무 원사는 30년간 이 부대를 지배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인맥은 사단 전체에 뻗어 있었습니다. 신참 중의 하나가 그를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고개를 숙이고 오해라고 해명하고 징계를 감수하면 어쩌면 명예전역 정도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중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유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가죽 수첩,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쓴 판결문 사본.
아버지는 퇴임 직전에 한 재벌 기업의 횡령 사건을 맡았습니다. 엄청난 압력이 있었습니다. 청탁도 있었고 협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법대로 판결했습니다. 권중희는 그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아버지의 필적으로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법관의 양심은 법정에서 시험받는다. 타협하는 순간 법복은 빈 껍데기가 된다. 권중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야, 넌 옳은 일을 했다. 그런데 지금 포기하려는 거냐?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떨림이 멈췄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원칙도 그녀가 법무관이 된 이유도 모두 의미를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해. 권중희는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지금은 방어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공격할 때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조상무 원사의 공격을 역이용할 때였습니다. 징계위원회. 그것은 그녀를 심판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공식 기록이 남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무대로 삼자. 권중희는 새로운 폴더를 생성했습니다. 파일명은 징계 혐의에 대한 법률적 소명서였습니다. 그녀는 군인사법 시행령을 열었습니다. 징계 절차, 피징계자의 권리, 소명 기회. 모든 조항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군 법무관 복무 규정을 펼쳤습니다. 제7조 법무관의 독립성. 법무관은 법률 업무 수행 시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으며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 제8조 법무관의 신분 보장. 법무관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거다. 권중희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갑질 민원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법무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녀가 복지시설 비리를 내사하자마자 갑자기 허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검증 절차도 없이 즉각 직무정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법무관 제도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권중희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명서의 구조가 머릿속에서 완성되어 갔습니다. 첫째, 사실관계 반박. 최우진 이병과의 상담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 둘째, 알리바이 제시. 민원에 기재된 날짜와 시간에 그녀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증거. 셋째, 절차적 위법성 지적. 징계 회부 과정에서의 하자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 본건의 본질적 문제 제기. 권중희는 군 법무관 복무 규정 제15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법무관의 독립성 침해, 의심 사건의 처리. 법무관이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안은 의무적으로 상급 부대 법무관리실로 보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급 부대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소명서에 명시하는 거야. 권중희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항이 소명서에 포함되는 순간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을 사단 차원에서 종결할 수 없게 됩니다. 규정상 국방부 법무관리실로 자동 이첩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법적 의무였습니다. 시각은 저녁 9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권중희는 커피를 한 잔 타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소명서는 정확해야 했습니다. 감정적이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법률 용어로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했습니다. 최우진 이병과의 상담 기록. 권중희는 법무실의 모든 상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최 이병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상담한 병사는
김동욱 상병이었고 그 상담은 휴가 관련 사안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명확했습니다. 민원에 기재된 상담 일자. 그날 권중희는 사단 감사실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록에 그녀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고 참석자 서명도 있었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였습니다. 징계 절차의 위법성. 군인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에게는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권중희는 어떤 사전 통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민원 접수 다음 날 바로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권중희는 하나하나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상담 기록 부재 확인서, 회의 참석 증명 서류, 징계 절차 위법성 지적 법률 검토서,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그녀는 핵심 문장을 삽입했습니다. 본 징계건은 피징계자가 복지시설 입찰 비리 의혹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법무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명백합니다. 따라서 군 법무관 복무규정 제15조에 따라 본건에 대한 상급부대 법무관리실의 판단을 요청합니다. 이 문장이 들어가는 순간 소명서는 단순한 변명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급부대를 작동시키는 공식 요청서가 되었습니다. 규정상 이 문서는 사단에서 보관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국방부로 이첩되어야 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권중희는 소명서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법률 용어는 정확한가? 논리적 허점은 없는가? 증거는 충분한가?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완벽해야 했습니다. 새벽 3시 소명서가 완성되었습니다. A4 용지 22장, 본문 16장, 첨부 증거 6장. 권중희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인쇄 버튼을 눌렀습니다. 프린터에서 한 장 한 장 뽑혀 나오는 종이를 보며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상무 원사, 당신은 실수했어. 나를 징계위원회에 세운 것이 당신의 실수야. 권중희는 인쇄된 소명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제목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징계 혐의에 대한 법률적 소명서, 법무관 독립성 침해, 의심건 포함. 그녀는 서류를 투명 파일에 넣고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입니다. 모두가 그녀의 몰락을 지켜볼 것입니다. 하지만 권중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법과 규정, 그리고 논리.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권중희는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법복의 무게는 사람의 인생이다. 절대 타협하지 마라. 그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법복은 안 입고 있지만 법무관의 마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오전 10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장소는 사단본부 2층 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앞에는 5명의 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위원장은 작전참모 최동훈 대령이었고 나머지 위원들은 각 참모부의 영관급 장교들이었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조상무 주임원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권지의 중위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정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위원들을 향해 경례를 했습니다. 피징계자 육군 중위 권지에 입장했습니다. 최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게. 권중희는 피징계자석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마이크 하나와 물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 대령은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징계위원회는 권지의 중위에 대한 병사 갑질 혐의를 심의하기 위해 소집되었네. 혐의 내용은 이미 알고 있을 거야. 관심병사인 최우진 이병에 대한 상습적 폭언 및 인격 모독, 그리고 법무관으로서의 직무윤리 위반. 권중희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피해 병사 최우진 이병의 진술을 먼저 들어보겠네. 문이 열리고 최우진 이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긴장한 얼굴로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최 이병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권중희를 힐끗 쳐다보았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최우진 이병, 민원 내용대로 진술하면 돼. 권중희와의 상담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최 이병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법무실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가족 문제로 힘들어서 법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때 권중희가 어떻게 대했나? 반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심병사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투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나? 최 이병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조상무 주임원사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최 이병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것도 스스로 해결 못하냐. 군인이면 그 정도는 참아야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최 대령은 고개를 끄덕이고 권중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권중희, 이 진술에 대해 할 말 있나? 권중희는 침착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소명서를 꺼내 위원들에게 제출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본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 소명서를 통해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위원들이 소명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권중희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하겠습니다. 저는 최우진 이병을 상담한 적이 없습니다. 법무실의 모든 상담 기록은 전산으로 관리됩니다. 해당 기록 어디에도 최 이병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권중희는 소명서의 첫 번째 첨부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지난 6개월간 제가 진행한 모든 법률 상담 목록입니다. 총 43건. 그 어디에도 최우진 이병의 이름은 없습니다. 최 대령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최우진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럼 최 이병의 진술은 거짓이라는 건가? 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권중희는 두 번째 첨부 자료를 펼쳤습니다. 민원에 기재된 상담 일자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에 사단 감사실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회의록이며 여기 제 서명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서류를 돌려보며 확인했습니다. 회의 참석자 명단에 권지의 중위의 이름이 선명했고 서명란에도 그녀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 이병, 자네 진술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최 대령이 최 이병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이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날짜를 잘못 기억했을 수도. 날짜만의 문제가 아니네. 권중희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최 이병은 저와 단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법무실에 근무한 6개월간 최 이병이 법무실을 방문한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무실 출입 기록입니다. 세 번째 첨부 자료. 법무실 방문자 명부에도 최우진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최 이병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조상무 주임원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권중희는 계속했습니다. 다음으로 본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녀는 네 번째 첨부 자료를 펼쳤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52조 3항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에게는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민원 접수 다음 날 즉시 직무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전 조사도 어떤 소명 기회도 없었습니다. 최 대령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여론을 고려한 신속한 조치였네. 위원장님, 신속성이 적법 절차를 무시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권중희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직무정지를 당한 시점을 보십시오. 저는 사단 복지시설 입찰 비리 의혹을 내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서류를 확보한 지 사흘 만에 갑자기 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조상무 주임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권중희는 관련 없는 이야기를 주임원사님은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신 겁니다. 피징계자 진술이 끝난 후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 대령이 조원사를 제지했습니다. 조원사는 다시 앉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권중희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할 때 본 거는 단순한 민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무관의 독립적 직무 수행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보입니다. 군 법무관 복무규정 제15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권중희는 또렷한 목소리로 조항을 읽었습니다. 법무관이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안은 의무적으로 상급 부대 법무관리실로 보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저는 군 법무관 복무규정 제15조에 따라 본건에 대한 상급 부대 법무관리실의 판단을 요청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위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최 대령이 소명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 문구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이 들어가면 규정상 본건은 국방부 법무관리실로 이첩되어야 합니다. 권중희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이것은 제 권리이자 사단의 의무입니다. 최 대령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다른 위원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상급 부대로 이첩된다는 것은 이 사건이 사단 차원에서 종결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국방부에서 직접 조사에 나설 것이었습니다. 조상무 주임원사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그는 아직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권중희가 그저 발악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참 중희가 규정 하나 들먹이며 저항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징계위원회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최 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권중희의 소명을 들었네. 위원회는 이제 심의에 들어가겠네. 잠시 퇴장해주게. 권중희는 경례를 하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는 잠시 벽에 기댔습니다. 떨림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제는 시스템이 움직일 차례야. 회의실 안에서는 격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위원들은 권중희의 소명서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상담 기록도 없고 알리바이도 확실합니다. 하지만 병사가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것도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마지막 조항입니다. 법무관 독립성 침해 의심건은 반드시 상급 부대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최 대령이 조상무 주임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주임원사님, 권중희가 복지시설 입찰건을 조사하고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조 원사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이 민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권중희가 스스로 연결시키려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소명서에는 해당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우리가 임의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 원사는 아직도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상급 부대에 보고된 들 자신의 비리를 입증할 증거는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신참중이 하나의 주장이 30년 경력의 자신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최 대령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규정은 규정이네. 권중희의 소명서를 상급 부대로 이첩하도록 하지. 징계 결정은 상급 부대의 검토가 끝난 후 내리겠네. 조 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뭘 조사하든 결국 증거가 없으면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30년간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법을 완벽하게 익혀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권중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권중희, 징계위원회는 자네 소명서를 상급 부대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네. 최종 결정은 그 후에 내려질 거야. 권중희는 경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조상무 주임원사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조 원사는 권중희를 지나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희님. 하지만 소용없을 겁니다. 권중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걸어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소명서 사본이 들려 있었고 그 마지막 페이지에는 국방부 법무관리실 이첩 요청 조항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 본관 5층 법무관리실의 불은 밤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법무관리관 서판석 소장은 책상 위에 쌓인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군 검찰의 칼이라 불리는 그는 30년 넘게 군 법무 분야에서 일해왔고 단 한 건의 사건도 허투루 넘기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보좌관 김상훈 중령이 문을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제15사단에서 긴급 이첩건이 올라왔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법무관 징계건입니다만 법무관 독립성 침해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 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법무관 독립성 침해. 그것은 단순한 징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군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가져오게. 김중령이 두툼한 파일을 건넸습니다. 표지에는 징계 혐의에 대한 법률적 소명서, 법무관 독립성 침해, 의심건 포함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성자 이름란에는 육군중위 권지혜라고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권지혜. 서 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이름을 그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의 평생 친구였던 권석진 판사의 외동딸. 서 소장이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것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였습니다. 23세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조문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영정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따르겠다고. 그 아이가 군 법무관이 되었구나. 서 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권중희가 군에 입대했다는 것을, 그녀가 법무관으로 임관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 그것이 그와 권석진 판사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한다면 그것은 사적인 청탁이 되어버릴 것이었습니다. 서 소장은 소명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부터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병사 갑질 혐의, 허위 진술, 상담 기록 부재, 알리바이, 절차적 위법성, 그리고 복지시설 입찰 비리 내사와의 연관성. 서 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갑질 민원이 아니었습니다. 법무관이 비리를 내사하자마자 허위 민원이 들어왔고 어떤 검증 절차도 없이 즉각 직무 정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피징계자가 완벽한 증거로 반박했음에도 사단은 이 사건을 종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찍어내기야. 서 소장은 30년 경력의 법무관으로서 이런 수법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불편한 사람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사람을 문제 있는 인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권중이를 제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 소장은 소명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복지시설 입찰의 통계적 이상, 징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년 연속 동일 업체 낙찰, 평균 대비 60% 높은 낙찰가, 같은 건물에 등록된 업체들, 그리고 모든 입찰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이름. 조상무 주임원사. 서 소장은 보좌관을 불렀습니다. 김중령, 제15사단 조상무 주임원사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게. 경력, 보직 이력, 그리고 징계 기록. 알겠습니다. 잠시 후 김중령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조상무 주임원사, 53세, 1992년 입대, 33년 경력. 제15사단에서만 18년 근무. 주임원사 보직 7년째. 포상 이력 다수. 징계 기록 전무. 이상하군. 서 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이 이상하십니까? 한 부대에 18년이나 근무했다는 게 말이야. 보통은 순환 보직으로 3년에서 5년마다 전출하는 게 원칙인데 제15사단이 그의 고향 인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비정상적이지. 18년이면 그 부대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이야. 인맥도 영향력도. 서 소장은 다시 소명서를 펼쳤습니다. 권중희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법률적 논리도 완벽했습니다. 이것은 신참 법무관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문서였습니다. 석진이의 딸답군. 서 소장은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권석진 판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였습니다. 그는 판사의 길을, 서판석은 군법무관의 길을 선택했지만 두 사람은 평생 같은 신념을 공유했습니다. 법 앞에서 타협은 없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과 사를 구분한다. 하지만 지금 서 소장이 분노하는 이유는 친구의 딸이 억울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누군가 군 법무관의 독립성을 침해했습니다. 법무관이 직무를 수행하려 하자 그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군 사법체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서 소장은 김중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법무병과 직권감찰을 발동하겠네. 김중령의 표정이 긴장했습니다. 직권감찰. 그것은 법무관리관이 가진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였습니다. 어떤 부대든 어떤 계급이든 법무관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즉각 조사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감찰 대상은 제15사단 법무관 징계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복지시설 입찰 과정의 위법 여부. 이 두 가지야. 알겠습니다. 감찰팀 편성하겠습니다. 최정예로 구성해. 군사법무관실 수사관 3명, 회계감사관 2명, 그리고 민간 전문가 1명. 내일 아침 첫 차로 출발시켜. 예, 소장님. 김중령이 나가고 서 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소명서를 펼쳤습니다. 권중희의 서명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정갈하면서도 단호한 필체였습니다. 아버지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 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법연수원 졸업식 날 26의 젊은 그와
권석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법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석진아, 내 딸 잘 키웠더군. 내가 걸었던 길을 똑바로 걷고 있어. 서 소장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중령 나야. 감찰팀장은 박철수 중령으로 하게. 그리고 이번 감찰은 불시에 진행해. 사전 통보 없이 바로 투입하라고 전하게. 예, 소장님. 서 소장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어두웠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3년 군법무관 생활에서 그가 배운 것이 있다면 부정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도, 아무리 오래 지속되어도 결국 진실은 드러납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국방부 법무관리실 소속 감찰팀 6명이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팀장 박철수 중령은 두툼한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권지혜 중위의 소명서 사본과 서판석 소장이 직접 작성한 감찰 지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감찰은 법무관 독립성 침해 의심건이야. 사단장도 주임원사도 누구든 예외 없어. 권 중위의 소명서를 수사 가이드로 삼아서 철저히 조사해. 통장 내역, 통신 기록, 입찰 관련 서류, 모든 걸 확보하라고. 감찰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제15사단을 향해 달렸습니다. 같은 시각 제15사단 법무실. 권지혜 중위는 관사에서 조용히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직무정지 상태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새벽 6시에 일어나 간단한 체조를 하고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일상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무너지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대는 평온했습니다. 아침 점호를 마친 병사들이 각자의 임무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권중희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고, 법과 원칙을 지키려 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녀는 믿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작동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움직일 것이라고, 규정은 지켜질 것이라고. 그녀는 아버지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법복의 무게는 사람의 인생이다. 절대 타협하지 마라.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으며 그녀는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제15사단 정문에 국방부 차량 2대가 도착했습니다. 불시 감찰이었기에 사전 통보는 없었습니다. 박철수 중령이 이끄는 감찰팀 6명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즉시 사단 본부로 향했습니다. 사단 참모장실. 김태수 대령은 갑작스러운 국방부 감찰팀의 출현에 당황했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실 소속 박철수 중령입니다. 법무병과 직권 감찰을 시행하겠습니다. 박 중령이 감찰 명령서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서판석 소장의 서명이 선명했고 감찰 대상은 법무관, 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복지시설 입찰 과정의 위법 여부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사전 협의도 없이, 직권 감찰은 사전 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 중령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김 대령은 더 이상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공식 명령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먼저 권지혜 중위의 소명서에 언급된 모든 서류를 확보하겠습니다. 복지시설 입찰 관련 서류,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그리고 최우진 이병의 통신 기록 제출 동의서를 받겠습니다. 감찰팀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회계과 감사실, 병영생활 상담소를 동시에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권중희의 소명서를 마치 수사 매뉴얼처럼 활용했습니다. 소명서에 명시된 의혹들을 하나하나 검증해 나갔습니다. 첫 번째 돌파구는 최우진 이병이었습니다. 감찰팀 수사관이 최 이병을 별도로 면담했습니다. 이병, 진술 번복할 기회를 주겠다. 지금 사실대로 말하면 선처가 가능해. 하지만 계속 거짓 진술을 고수하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 거야. 최 이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권중희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민원을 넣었나? 주임원사님이, 조상무 주임원사님이 시키셨습니다. 민원 넣으면 가족 지원금을 준다고 50만 원을 주셨습니다.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그 돈은 어디 있나? 어머니께 송금했습니다. 통장 내역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통신 기록을 확인하겠다. 조원사와 통화나 문자 내역이 있을 거야. 최 이병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했습니다. 수사관이 통신 기록을 분석한 결과 민원 제출 전날 조상무 주임원사의 번호에서 최 이병에게 3차례 전화가 걸려온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 제출 직후 최 이병의 계좌로 50만 원이 입금된 기록도 발견되었습니다. 송금인 이름은 조상무였습니다. 두 번째 돌파구는 복지시설 입찰 서류였습니다. 회계 감사관들이 3년치 입찰 기록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권중희가 지적한 대로 통계적으로 비정상적인 낙찰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낙찰업체들의 사업자 주소가 모두 동일한 건물이라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감찰팀은 해당 업체들의 실제 운영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평택시 소재 오피스텔로 직접 방문한 결과 4개 업체 모두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사무실은 비어 있었고 우편물만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서류상 회사였습니다. 이 업체들의 실소유주를 추적하십시오. 박중령의 지시에 따라 감찰팀은 법인 등기부와 계좌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4개 업체의 대표자는 각기 달랐지만 실소유주는 모두 조상무 주임원사의 처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 돌파구는 금전거래 기록이었습니다. 감찰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상무 주임원사의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조 원사의 계좌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복지시설 업체들로부터 입금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명목은 자물류였지만 금액은 매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3년간 총 1억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오후 4시 감찰팀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박철수 중령은 사단장에게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사단장님, 조상무 주임원사에 대한 긴급 체포가 필요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그리고 무고, 교사 혐의가 명백합니다. 박준영 사단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주임원사가 범죄자였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오후 5시 조상무 주임원사는 주임원사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감찰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을 때 조 원사는 여전히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조상무 주임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무고,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조 원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권지의 중위의 소명서가 무엇을 작동시켰는지, 그 소명서가 국방부까지 올라갔고 법무관리관이 직접 감찰팀을 보냈다는 것을, 그리고 권중희가 소명서에 명시한 모든 의혹들이 실제로 증거로 확보되었다는 것을, 저는 모든 것을 규정대로 했습니다. 규정대로 하셨다면
왜 천안 명의의 유령 회사들이 3년 연속 낙찰됐습니까? 왜 매월 수백만 원이 당신 계좌로 입금됐습니까? 왜 최우진 이병에게 50만 원을 주고 거짓 민원을 넣게 했습니까? 조원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33년 군 생활, 18년 사단 근무, 7년 주임원사.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 무너졌습니다. 복도로 끌려나가는 조원사는 멀리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권지의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복도 끝에 서서 조원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원사는 그녀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권중희의 눈빛은 차갑지도 승리감에 차있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담담했습니다. 법이 제대로 작동했을 뿐이라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조원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착각했는지 30년 경력과 인맥이 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 그의 오만이었습니다. 신참 여군 법무관을 무시한 것이 그의 실수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사단장실. 박준영 소장은 권지의 중위를 불렀습니다. 권중위 들어오게. 권중위가 들어와 경례를 했습니다. 국방부 감찰 결과 자네에 대한 모든 혐의가 무혐의로 판명됐네. 그리고 조상무 주임원사의 비리가 전부 드러났어. 자네가 옳았고 우리가 잘못 판단했네. 사단장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직무정지 명령을 즉시 해제하겠네. 법무실로 복귀해주게.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권중희는 경례를 하고 사단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박준혁 일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희님, 고생하셨습니다. 박 일병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준혁아. 법무실로 가자. 법무실로 돌아온 권중희는 자신의 책상에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규정집, 판례집, 그리고 아버지의 수첩. 그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법복의 무게는 사람의 인생이다. 절대 타협하지 마라. 권중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대는 평온했습니다. 병사들은 훈련을 하고 장교들은 업무를 보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중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함은 법과 원칙이 제대로 작동할 때 유지된다는 것을. 그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메일함에는 국방부 법무관리실에서 온 공문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서판석 소장이었습니다. 권지의 중위에게. 소명서 잘 읽었습니다. 법무관으로서 모범적인 직무 수행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원칙을 지키는 법무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서판석. 권중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배운 원칙이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마음속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책상 위에 새로운 업무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권중희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형광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법과 규정을 지키고 원칙을 실천하는 평범하지만 중요한 일상이. 저녁 6시 권중희는 법무실을 나섰습니다. 하늘에는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수첩을 가슴에 품고 관사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그녀도 한 걸음씩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천태만상이었습니다.